자, 오늘은 교과서 206쪽에 있는 어이 못 오던가 라고 하는 사설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6쪽 맨 위에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자, 어이 못 오던가는 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재치있게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어이 못 오던가는 사설시조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어부사시사를 할 때 시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설시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본문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연습장 같은 게 있으면 가까이 가져오셔서 조금 넓은 종이에다가 자유롭게 필기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교과서에 옮겨 적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조선 시대 후기에 주로 창작이 되었었는데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선 전기는 양반 사회였습니다. 양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바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에 묻혀서 편하게 지내면서 시를 쓰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기 때문에 규율과 규칙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반은 평시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시조를 기초로 해서 요 것들을 요런 평시조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형태로 시를 지었는데, 자, 평시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초장과 중장과 종장 이렇게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각 행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마지막 행은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평시조는. 자, 이 중에서 요 마지막 세 글자는 고정을 시켜야 하고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가 허용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평시조인데 양반들은 이 딱 짜여진 틀에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이 틀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휘, 단어, 내용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어서 단어를 고르고 의미를 함축하고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양반들은 조선 전기에 평시조를 주로 많이 지었고요. 도저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평시조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자, 어부사시사와 같은 연시조의 형태. 자, 이 평시조의 형태를 여러 개를 반복하는 연시조의 형태. 이런 걸로 시를 지었습니다. 자, 시조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전쟁을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자, 서민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서민들도 문학의 창작과 향유층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서민들도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게 되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성장해서 서민들도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를 하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조선 전기에 그랬듯이 요 세 글자짜리 네 글자짜리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이 평시조의 틀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틀을 변형을 시켜서 문학을 창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사설시조이고, 자, 사설시조는 어떻게 변형되느냐? 평시조에서 중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늘리는 겁니다. 자, 무한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06쪽 잠깐 보시면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이게 초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장에 해당하는 게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에 날 보라 올할이 없으랴 이게 종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너 오는 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리 못 오던다 이 네 줄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장입니다. 자, 중장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고 마지막에 종장을 평시조의 형태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이게 사설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양반들이 평시조와 연시조를 주로 지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어시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어시조는 참고로 여기에 3434에서 여기에
3, 4, 3, 4 한 마디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가사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자, 가사는 우리가 했던 3인곡 같이, 자, 글자 수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율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사음보, 이런 것들을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자, 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격 가사이고,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이 정격 가사를 변형을 시켜서 변격 가사라고 하는 정격 가사보다 틀이 조금 루즈한 그런 형태의 가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시조든 가사든 통틀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내용, 아니면 임금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유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후기에 서민들은 뭐 딱히 자연 속에서 살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막 되게 즐겁진 않겠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놈으로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굳이 노래로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임금님도 딱히.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사랑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정, 아니면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것에 관한, 아니면 동네 아줌마에 관한, 아니면은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권력층에 관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습니다, 문학 작품에. 자, 이런 정도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분위기가 달랐고, 자, 이런 전기와 후기의 다른 분위기로 인해서 사설 시조와 같은 틀을 깨 놓은 이런 형태의 시조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설 시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여러분들 지금 다 했지만, 지금 한 내용들이지만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시조는, 자, 했던 내용 정리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에 서민들에 의해서 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형태. 자, 아까 저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형태입니다. 자, 내용은 사랑, 그 다음에 지배층은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주제가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풍자와 해학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해서 아주 원하는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풍부하게 잘 표현을 해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 위에 우리가 봤다시피 이 어이 못 오던가라고 하는 내용은, 자, 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 기다려 본 적이 있겠죠? 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안 오지? 요즘 같은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차가 막히나? 아니면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오다가 누굴 만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아서 왜 못 오지? 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이 사설시조 중장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장,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자, 이게 사설시조이고 평시조에서 변형된 형태라고 했죠. 자, 이거를 평시조의 초장이라고 본다면 3, 4, 3, 4의 형태하고 비슷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충 나눠보면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초장에서는 어이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왜 못 오니? 너 무슨 일로 못 오니? 라고 묻습니다. 물어놓고는 그 답을,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중장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이 중장을 보기 전에 중장의 몇 개의 단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를 놓고,
두지 안에 괴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 이 반드시 필자 한자의 모양을 보세요.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결박한다는 건 묶는다는 거죠. 꽁꽁 묶어서 넣고 쌍배목 걸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깊이 깊이 잠가서 깊이 잠가 두어 관대 잠가 두었기에 못 오는 것이지 너 어이 그리 못 오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읽으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나가 생각할 때 너가 나에게 와야 돼요. 근데 안 옵니다. 그래서 너 왜 못 오니? 라면서 자, 이 네가 못 오는 이유를 내가 한번 짐작해 볼게. 짐작한 바를 적어 볼게. 자, 이겁니다. 자, 너 오는 길에 네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무쇠는 쇳덩어리죠.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로 성을 쌓고 성을 쌓고 자, 누군가가 너가 나에게 오는 길 어딘가에다가 성을 이거는 성인데 무쇠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겠죠. 그리고 성 안에다가 담을 또 누군가가 쌓고 자, 이거는 담이에요. 담은 돌로 쌓겠죠. 돌 같은 걸로. 그러니까 단단한 성 안에 단단한 돌담이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또 쌓고 자, 담 안에 집을 짓고 자, 이 담 안에다가 누군가가 또 집을 짓고 이건 집이에요. 자, 집을 짓고 집 안에다가 두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사도세자가 갇혀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뒤주. 자, 쌀통입니다. 커다란 쌀통. 자, 이 집 안에다가 두지를 놓고 자, 놓고 또 두지 안에다가 괴를 놓고 자, 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자, 교실의 교탁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교탁이 안에 이제 그 선생님들 서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방 안에 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 같은 거 쌓아놓고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데서 사극 같은 거를 보면 그렇게 생긴 괴가 방 안에 있습니다.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자, 그게 괴예요. 자, 괴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자, 이 안에다가 너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느냐 하면 자,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반드시 필자 아까 한자 보라고 했죠. 자, 반드시 필자에 보면 안전벨트처럼 대각선으로 쫙 그어진 선이 있죠. 자, 이렇게 너를 필자형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묶어놓고 묶은 채로 이렇게 단단하게 결박을 한 다음에 넣고 이 안에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묶어서 이 안에다가 넣고 이거를 이 괴를 또 쌍배목 걸쇠에 금거목 자물쇠로 수기 잠갓관대. 자, 쌍배목 걸쇠 금거목 자물쇠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전통 한옥에 대충 이렇게 생긴 문고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배목입니다. 요게 배목인데 자, 요 고리 배목에다가 문고리를 걸고 그 다음에 이 배목에다가 보통은 숟가락 같은 걸 걸어 놓죠. 그러면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배목 요게 하나짜리가 배목이고 여기에는 쌍배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 배목이 두 개인 거. 자, 쌍배목 걸쇠에다가 자, 금거북 자물쇠. 자, 그러면 이 쌍배목 걸쇠에다가 금거북이 모양의 자물쇠를 잠그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걸어놓으면 누구나 열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금거북이 모양의 자물쇠를 여기다가 이렇게 잠궈서 너를 그 괴 속에 넣어놓고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시 보시면 자,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있는데 자, 네가 나에게 오는 길에 누군가가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집을 짓고 두지를 놓고 괴를 놓고 그 안에다가 너를 필자 모양으로 결박해서 넣고 그 괴를 쌍배목 걸쇠에 금거목 자물쇠로 깊이 잠가 두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 너 어찌 그렇게 못 오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던다 이거는 오늘날에는 종결형 어미이지만 옛날에는 이 요즘으로 치면 까하고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각관대 잠궈 두었겠지. 잠궈 두었으니까 그렇지. 너 어찌 그렇게 못 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이 되죠? 애타게 기다리는데 안 와요. 너 왜 못 오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못 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중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몇 가지 비유법이 쓰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선생님이 표시를 몇 가지 했는데, 자, 성, 담, 집, 두지, 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고, 맛있는 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고, 어쩌고 저쩌고 쭉 연결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 연쇄입니다. 자, 연쇄법이 사용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쌓고 놓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을 가둔다 한들 지금 뭐 살인자도 이렇게까지 가둬놓진 않잖아요. 자,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안에 있어서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상황을 매우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연쇄법은 성, 담, 집, 두지, 괴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되는 게 연쇄법이고, 쌓고 놓고 뭐 넣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뭐뭐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넣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을 보세요. 자, 종장도 원래는 평시조의 종장의 형태하고 비슷하잖아요. 닮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자, 평시조의 종장의 처음 한 해도 세 글자 요거는 지켰지만 나머지는 3, 5, 4, 3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글자 수가 많이 좀 넘치죠. 자, 사설 시조니까 글자 수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한 해도 12달이요. 자, 한 해 1년은 12달이죠. 자, 그리고 한 달은 30날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해는 12달이고 한 달은 30날이고, 자, 이런 식이면 1년은 365일인데 이렇게 많고 많은 날 중에서 날 보러 나에게 올 하루가 없겠느냐. 자, 이 여자는 시적 화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러 올 하루쯤은 있다는 것을. 자, 있다는 거 알면서도 없으랴라고 물었으니까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자, 이렇게 많고 많은 날 중에 네가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있으면서 안 오는 거지 라면서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약간 원망과, 마지막 문장에서는 왜 안 오니? 원망. 나는 너를 기다리는데 안 와서 너무 안타까워. 이런 마음이 나타나죠. 그립겠죠. 또 오지 않으면 기다리는데. 자, 이런 마음이 종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설시조의 특징을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사설시조의 특징. 자, 첫 번째로는, 자, 일단 시적 상황, 시적 화자의, 아이고, 글자를, 잠깐만요. 시적 화자의 시적 상황은 어떠냐? 자, 지금 이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와요? 안 옵니다. 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 보셨죠? 자, 굉장히 안타깝죠, 마음이. 근데 우리 이 사람 왜 안 오는 걸까요? 자, 답정 너죠? 마음이 변했겠죠? 마음이 변해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시적 화자는 잊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자, 시적 화자의 정서, 이렇게 님을 기다리는 정서, 마음은 어떨까요? 너가 오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겠죠.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현실 속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되게 슬퍼요. 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잊지도 못하고 있고 이러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님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과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죠. 우습죠.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 방식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자, 3번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누군가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가 많지 않습니다. 자,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생들이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의 특징, 이 시조의 특징은 자,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해서, 자, 연쇄적으로 나열했다. 뭔지 아시죠? 자, 성, 담, 집, 두지, 괴 이런 거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해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자,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1번을 보시면 자, 시적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랬습니다. 방금 했죠.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시적 화자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시적 화자에게 이게 쓰기가 어렵군요. 시적 화자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너라는 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시적 화자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중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보아라 했는데 중장에 어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중장에서는 반복법, 과장법, 연쇄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너를 못 오게 하는 장애물을 자, 반복, 연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과장 하면서 나열하여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여서 너가 오지 못하는 상황을 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나에게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라고 붙일게요. 자, 상황에 대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장을 보시면 자, 종장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은 어떨까? 자, 한 해는 12달이고 한 달은 30달 이렇게 1년 365일 중에서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라고 묻는 이런 시적 화자의 상황, 심정은 어떠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지 도대체? 라면서 오지 않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좀 와주면 안 되나? 지금 짠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겠죠. 동시에. 자,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다 적어볼게요. 자, 너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왜 안 와 도대체? 짜증나게.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지금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지금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를 해볼게요. 자, 큰 2번 문제는 사설시조의 특성에 유의해서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이 작품에 나타난 사설시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시조는 3장의 사음보의 형식의 정형시이다. 우리 아까 그 평시조 이야기할 때 자, 초장, 중장, 종장. 자, 이 그림을 잠깐만 볼까요, 다시? 자, 여기에서 요만큼이, 아이고, 빨간색. 자, 요만큼이 평시조의 형태잖아요. 자,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태이고, 사음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행을 4번의 호흡에 걸쳐서 끊어 읽는 형태가 사음보인 거죠. 자, 요렇게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 행 수도 정해져 있고, 요렇게 딱 정해져 있는 형태가 정형시.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인 겁니다. 자, 정형시인데, 자,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할 때의 작가층이 갖고 있던 세계관, 문학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자, 시조가 발생했을 당시의 작가층은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양반입니다. 사대부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문학적 지향 이런 건 어떤 거였을까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규율과 규칙과 질서,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아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을 주저리 늘어놓기보다는 여러 단어를 압축하고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 이 문학의 형태 이런 것들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된 사설시조가 나타난다. 이 장형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길어졌다. 특히 시조의 중장의 형태가 길어졌다 이거죠. 자, 이로 인해서 시조의 미학적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자, 그 아까 말했던 평시조는 이런 압축미, 함축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압축미, 함축미 이런 것들도 조금 덜어지게 된 거죠. 자, 원래 우아한 격조 이런 것들을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서 좀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 서민들은 양반 니네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우리가 왜 꼭 따라야 하느냐라고 약간 반발하고 그런 틀을 깨부시면서 약간 이런 일탈의 즐거움 이런 거를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가벼움, 유희, 희화와 같은 해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 사설시조 안에다가 많이 불어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설시조에 대해서 이 지금 평시조 이야기하고 섞여 있는데 자, 사설시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설시조의 형식은 어때요? 작품의 평시조에 비해서 작품의 길이가 특히 중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미학적인 측면 자, 미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미적 어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면 이런 게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작품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매우 해학적이고 재미있게 또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사설시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추측해보고 그 근거를 이야기해보아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계층의 사람일까요? 자, 당연히 서민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서민이다. 이걸 쓴 사람은 서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뭐예요? 자, 일단
일상생활에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두지, 궤 이런 사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들. 자, 그래서 우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서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양반이라면 한자어를 요 서민들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우리말을 대체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자, 과장, 말도 안 되는 과장, 그 다음에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해학, 이런 것들을 해학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도 서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좀 이렇게 재미있게 까르르 웃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면에서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서민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이거는 서민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이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글씨가 좀 더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208쪽이죠. 자, 보시면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가 나와 있거든요. 자,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 후기에 서민들에 의해서 연행되었던 하나의 판소리하고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거는 가면극이에요. 자, 판소리 같은 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 안에 좀 은근하게 지배층을 비판한다거나 현실 상황에 대해서 풍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가면극 같은 것들은 그런 판소리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어떤 지배층을 비판을 넘어서 조롱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봉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대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사회를 비판하고 지배층을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을 쓰고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거는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지배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탈이라고 하는 게. 자,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소리처럼 이렇게 공터 같은 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모여 앉고 이렇게 가운데 어떤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등장인물, 배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가운데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연극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양반 삼형제 그리고 말뚝이, 지금 원래 쇠뚝이 여러 사람들이 더 있지만 여기에는 양반 삼형제하고 말뚝이가 있는데, 자, 딱 보더라도 자, 형제는 양반이고요. 말뚝이는 이름부터가 말뚝이잖아요. 얘는 신분이 낮은 아이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네요. 얘가 말뚝이에요. 자, 말을 모는 마부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그림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양반 삼형제하고 말뚝이가 이 많은 관중들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양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양반 삼형제 중에서 마지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셋째는 도련님, 이렇게 세 사람이고요. 셋님하고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쓰고 있다. 자, 한마디로 멀쩡한 옷을 입고 있다. 겉모습, 이런 옷 외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도련님은 남색 쾌자라는 것은 사극 같은 데에서 보면 도련님, 이런 어린 그 양반집 아들 이런 애들이 서당 같은 데 갈 때 입는 파란색 이렇게 앞으로 쭉 찢어지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런 걸 쾌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권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옷은 괜찮아요. 옷은 잘 챙겨 입고 있습니다. 자,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자, 옷은 잘 입었는데 얘네 언청이라고 합니다. 자, 언청이가 뭐냐 하면은, 자, 얼굴에 좀 상상을 해보세요. 입하고 코 사이에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그 인중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두 줄짜리 한 줄짜리 그 줄에 왜 인중이 두 줄이잖아요. 자, 그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입술하고 똑같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태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장애, 일종의 장애인데 요즘도 언청이는 있어요. 그런데 언청이로 태어나면 바로 성형수술을 해서 전혀 자기가 언청인 줄 모르고 평생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언청이로 태어나면 평생 언청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에 빨간색 줄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가 있으면 일단은 보기 싫어요. 좀 못생겨 보일 겁니다.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양반들은 그 겉으로는 양반이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얘들은. 그래서 그런 뭐 개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얼굴로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언청이라고 하는 좀 못생긴 이런 얼굴의 외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는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양반 삼형제는 셋 다 얼굴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정상이 아닌 얼굴을 통해서 정상이 아닌 정신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고 형들과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군다. 자, 형들의 얼굴도 아니고 면상을 때린대요. 그리고 방정맞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행동이 양반으로서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 같은 것도 없는, 자, 양반으로서 별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 외모들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과 얼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말뚝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말뚝이가 가운데쯤 와서 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쉬 이거는 뭐냐면 극을 시작을 알리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으면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쉬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조용히 해야겠구나,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음악과 춤을 멈춘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이렇게 악기를 아까 굿거리 장단이라고 했죠. 연주를 하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대사가 시작되니까 음악을 멈춰주는 겁니다. 자, 말뚝이가 쉬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양반 나오신다 라고 이제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양반 나온다 어디? 라면서 양반을 쳐다보겠죠. 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양반 하면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리냐 하면,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자, 많은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하면은 높은 벼슬도 하고 지식도 많고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양반이 아니고 어떤 양반이냐 하면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그런 양반이 나온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잘량은 뭐냐면 개털이에요. 개털이 사용 가치가 있나요? 카페트 같은 것도 못 만들고 쓸모가 없어요.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자는 이 개다리 소반, 자, 밥상 중에서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반자는 그냥 밥상다리예요. 밥상다리. 자, 그러니까 양반 나오신다 그래놓고 너네가 생각하는 교양 있고 품위 있고 훌륭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개털 같고 밥상다리 같은 별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양반 나온다고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양반들이 야 뭐야 이놈 하고 호통을 칩니다. 자, 호통을 쳐요. 뭐라고? 라고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네.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됩니까? 자, 유치원생 한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 양반들 대사 아니잖아. 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아까 개털이 어쩌고 밥상다리 어쩌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아까 저 위에서 보셨듯이 조금 떨어집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격을 할 줄 모르고 그랬니? 알았어.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말뚝이는 놀리고 양반들이 호통치고 말뚝이는 변명하고 또 인정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뚝이는 신분은 낮지만 똘똘해서 양반들을 계속 골려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양반들은 겉만 허우대가 멀쩡한 이런 이렇게 일단 이런 좋은 옷들 입고 양반이라는 허울은 갖고 있지만 굉장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없는 그런 좀 멍청하고 띨띨한 그런 양반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조선 후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연극처럼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당시에 양반들의 권위가 많이 추락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서민들이 양반을
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두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아보아라. 자, 봉산탈춤이 있고, 자, 앞에서 봤던 어이 못 오는가가 있습니다. 어이 못 오는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던 어이 못 오던가를 먼저 보시면, 자, 연쇄법 있었죠. 자, 성, 뭐 담, 집, 뭐 두지, 괴 쭉 있었죠. 그 다음에 과장도 심하게 했었죠. 그리고 뭐뭐 하고 하면서 반복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봉산탈춤 지금 보시면 자,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열거법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자,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자, 여기도 노론, 소론, 호조, 옥당 다 지내고 이런 말들 계속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복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반복법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여기에서 사용했던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반복법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과장법도 쓰였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자, 양반이 멍청해도 그렇게까지 멍청할까 싶은 거죠. 자, 방금 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렇게 과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얻어낸 것은 뭐냐 하면 해학이에요. 해학.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학적인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법, 이런, 자, 뭐, 어딨냐, 과장법, 반복법, 이런 거 비슷하죠. 연쇄법, 열거법 비슷하죠.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똑같이 해학적인 성격을 얻어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같은 이런 공통점이 생긴 까닭은 무엇이냐?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라 했습니다. 자, 둘 다 조선 후기잖아요. 자,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자,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자, 전쟁을 겪고 큰 전쟁을 두 번 겪으면서 서민 의식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이 비판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비판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서민 의식이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평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과 비판 의식이 잘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직설적으로 뭘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연극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직접적인 막 충돌이나 이런 거를 유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만약에 이런 극을 보면서 깨닫는 양반이 나타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또 서민들 가운데 아직까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극을 보여주면서 깨달아라.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 스스로 이런 자정활동을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신문물을 득하여서 신기술을 습득해서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녹화를 했는데 사실 이거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세로로 해가지고 망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느라 약간 기분이 빠져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